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걸 놓고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 여부가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귀국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가 이틀 뒤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곧바로 귀국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소리 하네. 뭐야? 나 오늘 안 자. 날이 풀리면서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 끌려와서도 난동을 부리는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논란이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는 적대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외교에서는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은 한미동맹, 또 한러 관계, 그리고 북핵 위기까지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서 국익은 과연 무엇인지 새로운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가정적 표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법상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국한된 현재까지의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이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가 취할 군사적 행동 수위에 따른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이 입장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데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요구해온 무기 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대북 확장 억제력 등 상응 조치를 조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윤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직후 환영의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크라이나 현상을 비롯한 국제질서 동향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며 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공식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적대적이 되면 일단 러시아와의 교역량도 적지 않지만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공개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한국의 무기 지원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이 때문에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지면 보복 조치에 나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러시아는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 LG 등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이나 우리 교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러시아 교역량은 전년 대비 23% 줄었지만 여전히 21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9조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는데 우크라이나행 포탄 아니냐는 거였죠. 정부는 부인했었는데 JTBC가 취재해보니 당시 수출한 포탄에 원산지 표시가 지워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인지 모르게 하려는 의도 아니었냐는 해석입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란에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그 전제 변함이 없다. 그런데 당시 포탄 일부는 일련 번호가 지워져 수출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155mm 포탄에 적힌 일련 번호를 지웠다고 들었다고 했고, 다른 소식통도 포탄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거나 페인트로 덧칠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포탄에 적혀 있는 일련 번호론 원산지와 생산 날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우면 한국산인지 알 수 없게 되는 만큼 우크라이나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포탄이 해외로 반출되면서 유사시를 대비해 일정한 수준으로 비축해 놓은 예비탄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155mm는 한국군에게도 중요한데 전시 비축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설사 수십만 발이 반출됐어도 대비 태세에 지장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우리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 안 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는 반복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밝혀왔는데 최근 우리 정부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미묘한 이 기류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 그 발언을 좀 모아봤는데 지난해 10월 살상 무기 공급 사실은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올해 4월 19일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벌어진다면 인도주의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일단 대통령 표현으로만 봐도 불과 한 6개월 정도 만에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서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시기에 국방부 입장만 해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시점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은 앞두고 미국과 발을 맞추려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꾸준히 우리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늘려달라 이걸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지난 2월이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도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로 감지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미국에서도 이 같은 이 내용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그러면 김태호 1차장이 방문한 뒤에 미국 측과 얘기한 와중에 가능성을 내비치기로, 즉 미국의 그 요구에 어느 정도는 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입장, 이 같은 기류 변화가 일단은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도 약간은 좀 당황스럽다. 이런 내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국방부 기자실 안에 있었는데 로이터 인터뷰 나오자마자 이 국방부 대변인실 자체에서 약간은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약간은 조율이 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감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미국서 유출된 문건, 전 안보실장의 대화를 도청한 걸로 의심되는 문건이죠. 이 문건에도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잖아요. 방미와 연관지어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문건의 진위 여부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윤 대통령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 시점이 겹쳐진다면 거래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결과적으로 문건에 나온 내용처럼 이 정상회담과 기류 변화가 겹쳐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요구에 응했든 또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했든 우리는 어떤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거죠? 일단은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가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 대통령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전기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이 되는 인플레 감축법, 마찬가지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예. 반도체 지원법 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선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핵 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번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사실상 미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당장 중국이 말참견이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러자 중국이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要维护台海局势和地区和平安宁，就要旗帜鲜明反对台独，反对外部干涉。 그러면서 말참견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도 입장을 내고 중국 대변인의 발언이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양국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민주당 동본투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자회견 뒤에 곧바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에게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 일부에서 송 전 대표 입단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건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4시. JTBC 취재 결과 송 전 대표는 회견 직후 귀국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일단 회견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라며 강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검찰 소환 후 귀국하겠다는 뜻이 컸지만 수사와 무관하게 당에 우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탈당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대표 시절 농지법 위반 논란 당시 자신이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전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송영길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는 등 본격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연일 핵심 측근들을 통해 당과 상의 후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귀국하셔서 국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에 대해 한 친명계 의원은 당과 조율이 안 된 메시지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송 전 대표 입단속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마련하고 또 배포한 혐의로 강내구 한수원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따로 돈봉투를 돌린 정황이 있다는 JTBC의 녹음 파일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9,4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뿌려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이 돈 외에도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연기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명해 나가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고 배포에도 개입한 혐의로 어젯밤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소개로 만난 사업가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4년 전 고성에서 났던 산불은 최근 강릉에서처럼 전신주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 일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오늘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전신주를 관리하는 한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고성 산불은 전신주에서 튄 불꽃에서 시작됐습니다. 축구장 1,780개 면적 산림이 탔고 900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 피해 보상액은 턱없이 적었고 피해민 일부가 한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산불 4년 만인 오늘 법원은 한전이 피해민 60명에게 8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신줄 유지 관리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한전이 고의로 불을 낸 게 아니고 강풍 탓에 피해가 커진 만큼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민들이 청구한 금액 265억 원 가운데 87억 원만 인정된 이유입니다. 피해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 이재민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기에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바람이 많은 강원 영동 지역은 누전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20년 동안 강원도 대형 산불 25건 가운데 전기 시설이 원인으로 보이는 건 5건입니다. 매번 한전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해왔는데 제동이 걸린 겁니다. 앞으로 비슷한 산불 때마다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땅 아래 전선과 설비를 두는 이른바 지중화 작업과 함께 전기시설 관리 책임도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이버에서 일하던 30대 개발자가 지난해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부경 기자입니다. 숨진 A씨가 가족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것 같다. 아이를 열심히 키운 것밖에 없는데 워킹맘은 죄인인가. 어린이집 졸업식에 간 후로 눈밖에 난 것 같다. 일단 육아휴직을 했는데 회사로 되돌아갈 자신이 없다. 유족들에 따르면 2009년 입사해 회사를 잘 다니던 A씨는 상사가 바뀌며 힘들어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되게 심해진 것 같거든요. 언니가 정신과도 다니고 약도 많이 먹고 여력이 없다고. 여기서 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팀을 바꿨지만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만약에 영어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부서는 프랑스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서래요. 자기가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다가 온다는. 결국 또 휴직을 했고 복직을 앞두고 다른 팀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것마저 쉽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단 겁니다. 유족들은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며 네이버 대표이사와 A씨의 전 팀장 등 2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이버 측은 내부 조사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새 아파트에 설치된 싱크대나 붙박이장 같은 걸 빌트인 가구라고 하죠. 가구 업체들이 이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순번을 정해서 입찰 가격을 짜고 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담합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가구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입니다. 한 업체 직원이 제비 뽑기에 따라 이번 공사 현장은 자신들 차례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업체 담당자가 입찰 금액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겠다고 전합니다. 낙찰 순서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를 선 겁니다. 이번엔 두 회사가 아파트를 단지별로 나눠 공사를 맡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낙찰 순번인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게 견적서를 보내며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담합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견적서를 손봤으니 그대로 내면 된다는 겁니다. 한샘과 NX 등 9개 가구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약 9년 동안 아파트 공사 현장 780곳에서 입찰 담합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2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검찰은 자진 신고를 한 현대 리바트를 제외하고 8개 법인과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는 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컸던 건 집집마다 근저당 대출이 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모두 2천억 원이 넘는 이들의 대출 내역을 확보해 보니 인천뿐 아니라 전국 180여 곳의 지역 상호금융에서 원정 대출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인천 건축왕 남모 씨와 일당 50명의 대출 자료 2천 건을 분석했습니다. 대출액은 총 2,400억 원입니다. 특히 이들은 근거지인 인천 말고도 수협,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전국의 지역 상호금융 180여 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호금융을 전세 사기에 돈줄로 쓴 셈입니다. 남 씨 일당이 가장 많이 돈을 빌린 경기도 광명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5명이서 각각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돈을 빌렸는데 이곳에서 한도가 다 차자 이들은 전국으로 원정 대출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이 아닌 상호금융에 간 건 집값에 견져 대출을 더 많이 주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호금융마다 한 명에게 빌려주는 총 대출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돌며 한도를 채운 겁니다. 대출을 많이 내준 곳에 전화를 해봤더니 대출자의 이름과 액수를 기억하는 곳도 있었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도 이제 내부 문서로 제도적으로 받는 장치를 좀 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 꼭 서울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심지어 남 씨 일당이 대출을 갚지 않자 이미 부실 채권으로 처리해 팔아버렸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저희는 작년 초중순쯤에 이거 채권 매각을 통해서 다 제출 채권 인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정상 채권이 아니고 어떤 연체가 장기적으로 발생했을 때 제가 매각을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 남 씨 최측근이자 동업자 김모 씨는 전국 상호금융 39곳에서 236억 원을, 남 씨 딸 역시 전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173억 원을 빌렸습니다. 상호금융들이 너무 대출을 쉽게 내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호금융은 재작년 LH 투기 사태 때도 투기꾼들의 돈줄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대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전세 사기를 벌인 남모 씨 일당 가운데는 여러 계열사에 발을 거치면서 130채 넘는 집을 가진 남 씨의 딸도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남 씨의 딸은 지난달 4천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을 떼어 먹었지만 실제로는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번 걸로 추정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전세 사기 주범 남모 씨의 딸에게 4천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한 달 건강보험료는 많아야 4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이 넘게 나온 건 고정소득과는 별도로 한꺼번에 많은 소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수입이 들어왔을 거란 겁니다. 여러 계열사의 임원이나 주주로 있는 남 씨의 딸은 건설사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한 번 건물을 지으면 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는 가을 준공을 앞둔 인천의 주상복합 공사 현장입니다. 남 씨 부녀 회사가 소유주인데 사업 계획서에는 다 지으면 220억 원 넘는 이익을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계 보니까 남부시계니까 아무것도 그냥 그런 거 알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당정 협의회에선
건축왕 남씨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며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정은 건축왕 사건을 특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주문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오늘 내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이 논란입니다.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할 때 피해자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 정작 피해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돈 한 푼 안 쓰고 생색만 내려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 협의회.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할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합니다. 경매 입찰자가 많으면 값이 오르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냥 여기서 눌러 살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건물 자체가 관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계속 평생 살다가 그럼 그거 다 볼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고려했는데 집 자체가 계속 안 좋은 상태니까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받고 나가고 싶은 게 더 먼저죠. 우선 매수권은 2007년 임대주택 부도 사태 때 도입했지만 실제로 매수권을 쓴 세입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실패했던 제도인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선지원, 후 자금 회수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일단 정부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집을 사들인 다음 나중에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돌려 자금을 회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정의 대책에선 빠져 정부 재정을 안 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최근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해자 7명 가운데 5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고 배승아 양 사망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그런데 신상 공개는 언제 하고 언제 하지 않을까? 지난 2016년과 2018년 2개의 살인사건, 둘 다 충격적이고 둘 다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신상은 공개됐고 한 명은 미공개입니다. 왜 달랐을까? JTBC가 전문가들과 신상 공개 관련된 사례들을 전수조사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2019년 김다운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신상 공개위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며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경기도 양평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에서는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는데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4년 전 서울 신림동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동거녀를 살해한 조현진은 데이트 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비공개하더니 2년 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이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한 27건의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14건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우발적이었다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발범죄라거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고의라는 걸 입증할 만큼 충분히 증명이 되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 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JTBC 최연수입니다. 신상을 공개했는데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된 증명사진만 봐선 누군지 모르기 십상이죠. 만약 명확한 기준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다면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신상 공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된 모습은 사진과 달랐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와 연지호 역시 사진으로 알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물과 사진이 다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신남은 마스크를 쓴 뒤 모자로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직접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십 년 전 사진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도 공개되는 거라면 머그샷 같은 거 찍어서 공개하는 것도 허용해야지. 또 재범 예방 등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출소하기 전 일정 기간을 두고 실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근데 진짜 상관이 그거 없잖아. 대중들한테 비비비는 거야. 네, 오늘은 43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은 돌아오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인식도 또 장애인들이 보는 풍경도 그다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강장으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들어서고 지하철 역장은 스크린 도어 앞을 막아섭니다. 타신다면은 나눠서 타십시오. 왜 허락 못합니까? 시민들이 타는데요. 장애인의 날인 오늘 전장현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다시 출근길 탑승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시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고성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4호선 양방향 총 51분가량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전장현은 오랜 시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맞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위에 나선 장애인과 지하철 이용 시민들은 서로 부딪히고 다툽니다. 장애인들은 정부가 할 일을 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동권과 관련되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차별은 여전한데 개인에게만 극복과 성취를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3살 때 수학아미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도심 행진. 발이 묶인 차량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역시 시민들끼리 미움을 쏟아냅니다. 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시민을. 전장현은 내일까지 노숙 시위를 이어갑니다. 시위가 계속되어도 사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해가 갈수록 바뀌는 건 있습니다. 바로 점점 편해지는 기술이나 방식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벽이 되기도 합니다. 황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조연영 씨는 7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노란색 바지를 사주려고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하다 허탈하게 웃습니다. 색상, 3컬러즈, 치수, 8사이즈, 제작 방법 상세 참조. 상세 참조. 이미지에서 결국엔 확인하라고 하네요. 상세 표시 참조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상품 상세 참조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미지에서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확인을 못하죠. 성분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료명 및 함량, 상품 상세 페이지 영양 정보, 상품 상세 페이지 다음에 받을 사람이 있을 때 봐달라고. 원료명 및 담아놓고 2, 3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화면에 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건 상세 참조 같은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연관 검색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주지 않아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삼겹살 돼지 링크. 왜 갑자기 삼겹살이 왜 나와? 수제 치즈 돈가스 480지 링크. 근데 내가 아까 고구마 돈가스 들어간 거 같은데 왜 수제 돈가스도 나오고 막 그러지? 차를 타고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화면을 보며 주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써가며 겨우 주문을 해보지만 줄지어 선 차들을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이미 소송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냈지만 결론은 아직입니다. 그러는 사이 누군가에겐 쉽고 편한 일상이 장애인들에겐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과하게 마신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취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일으켜 세워주고 집에 돌려보내기까지의 뒷감당은 남의 몫입니다. 정신없이 취한 밤이 경찰들에겐 어떤 시간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밤이 시작되고 거리에 취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긴장하는 곳이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주치 민원의 실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순찰팀. 만취한 사람이 차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신고입니다. 운전자를 체내적으로 폭행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고 멈춘 뒤에야 체포됐습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지구대로 연행됐지만 난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뭐야? 나 운전 안 했잖아.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측정 결과 0.192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습니다. 이 남성 결국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화단에 누가 있다는 신고. 어디 아픈 건 아니시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화단에 좀 누워 계시는 경우가 좀 많나요? 아, 그렇죠. 보통 저런데 잠깐 앉아 계시다가 쓰러져 좀 주무시는 경우. 민원이 반복되자 경찰은 술 깨는 공간을 도입했습니다. 난동 부리지 않으면 의식을 차릴 때까지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응급실 옆에 이렇게 주취 해소센터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을 깨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은 건데요. 안에는 병상도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찰차에 실려오는 한 남성. 바로 귀가하실 겁니까? 커피 한 잔 있고. 발견 당시 의식이 없어 센터로 왔는데 대뜸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갈게요. 근데 아니 가야 돼. 예. 가는 것도 내가 알아서 가야 되나. 그럼 나는 뭐요? 선생님은 주치자시죠? 들어온 이유를 금세 잊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왜 왔지 내가? 의식을 잃은 사람은 여럿이 옮겨도 쉽지 않습니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면 취하신 뒤에 깨실 거라고 예상해보고. 밤사이 이용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밝도록 센터를 찾습니다. 주치자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2,500건이 넘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만 총 3,500건이 넘었는데 2월보다 27% 올랐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걸어가다가 다쳐도 경찰관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고 또 경찰관 아저씨 집에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왜 내보고 집에 가라고 또 시비를 걸고. 문제가 생기면 출동한 경찰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주치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어디까지 보호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술은 스스로 조절해야겠죠. 밀착카메라 연주환입니다. 싸움 잘하는 동네 선배들이 후배들을 시켜서 금은방과 차를 털게 했습니다.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절반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귀금속을 고르는 남성에게 가게 주인은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거울을 보던 남성, 목걸이를 풀곤 다른 귀금속도 만져보더니 몰래 주머니에 넣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곤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나는 계산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튀더라고요. 금목걸이를 훔친 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다른 고등학생은 주차된 차를 털었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고 되팔았습니다.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귀금속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런 짓을 시킨 건 동네 선배들. 2달간 4,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은 동네 뒷산에 끌고 가서 폭행도 수십여 차례 일삼고 해서 무서워서 범행을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붙잡힌 일당 16명 중 고등학생이 절반입니다. 경찰은 윗선인 2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서울 가리봉동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접객원들을 부를 때 자기들 업체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노래방. 남성 3명이 들어오더니 노래방 직원을 잡고 폭행합니다. 직원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인이 달려와 남성을 말립니다. 여성 접객원 알선업체 조직원들이 왜 자신의 업체를 쓰지 않냐며 폭행한 겁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40대 남성 A씨는 올해 1월 가리봉동을 접수하자며 알선업체 6개를 모았습니다. 이름은 협회지만 사실상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의 총책 A씨는 수수료도 올렸습니다. 5만 원으로 올리고 3만 원 그 하는 아가씨들을 자기네들이 다 데리고 가면서 A씨의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당은 이곳 도로 한가운데 차를 대고 서서 노래방 직원과 업주들을 위협했습니다. SUV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가 괜찮아 내가 지나가거든? 차 한번 타보라고 때린 거죠. 너 그냥 내 차 타고 이래라. 싫다고 하니까 폭행한 거죠. 노래방 주인들에게 칼을 든 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차량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필로폰 투약 도구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깊이 관여한 4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어제 오전 김포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던 에어부산 여객기를 추돌할 뻔했습니다. 국토부는 누구 잘못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 민간 항로 추적업체의 영상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와 에어부산 여객기가 아찔하게 비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가 제주를 향해 이륙하고 있었는데 막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에어부산 활주로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다행히 에어부산 여객기가 대한항공 여객기 위로 지나갔지만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 여객기엔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씩 각각 타고 있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정상 허가를 받고 이륙하고 있었는데 대한항공 여객기가 접근해왔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둘러 기술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한항공 여객기가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를 침범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관제탑과의 소통 문제로 정지선을 지나쳐 멈춘 건 사실이라면서도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를 침범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 복근도 생긴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들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단속을 해보니 거의 근거 없는 거짓 과장 광고였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배가 불룩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보조제를 먹기만 해도 복근이 생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밑엔 다 필요 없고 3kg이 빠졌다고도 돼 있습니다. 모두 거짓 광고입니다. 변비나 불면증을 고쳐줄 것처럼 과장한 광고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소셜미디어에서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계정을 단속했습니다.
84명의 계정 가운데 54명의 계정에서 불법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이런 광고만 믿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관련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차단하고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는 3,000명에 달합니다. 제발 집에서 쫓겨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결국 절망한 청년이 벌써 3명입니다. 예,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죠.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대책은 전세 사기 당한 집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세입자가 일단 계속 살게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미추홀구 피해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로 돼 있어서 공공이 매입해도 이 매입한 돈이 선순위 채권자 은행에게 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만일 집이 2억 원짜리인데 금융권 대출, 즉 선순위 채권으로 1억 2천만 원 저당이 잡혀 있으면 예를 들어 LH가 이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사도 이 돈은 1억 2천에 은행빚부터 갚으니 피해자에게 갈 돈이 없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장관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공공이 사든 또는 조금 기다렸다 경매를 하든 법적으로 선순위 채권자, 즉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건 경매를 하면 피해자는 결국 쫓겨나지만 공공이 사면 피해자는 일단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다행히 LH에는 아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LH 홈페이지를 잠깐 봤는데요. 매입 임대 사업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층을 현생활권을 살기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 사업 설명드립니다. 임대주택 부도로 장기간 주거 불안한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 딱 이 경우입니다. 거기에 청년 전세, 긴급 주거 지원, 매입 임대 사업 설명입니다. 지금 다 해당되는 사업인데 왜 못하는지. 물론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전세 사기가 미추홀구만의 일도 아니고 이미 많이 부족한 세수도 걱정이겠죠. 그런데 과거를 보면 우리는 IMF 때는 170조 원, 얼마 전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사태 때도 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지켰습니다. 물론 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의 절망은 미래의 위기고 또 따지고 보면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이쯤에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모든 것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내일 때이른 더위는 물러가지만 황사가 들이닥치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황사는 보통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수도권 등 서쪽 지방부터 영향을 준다고 예상하기 쉬운데 내일은 다릅니다. 기상청 황사 모델 예측을 보면 우리나라 서쪽이 아닌 이 동쪽 지역부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 한반도에 형성된 기압 배치 때문입니다. 북고 남저형의 기압 배치 속에서 우리나라는 내일 이 동풍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풍의 길목에 있는 이 강원 영동 지역이죠. 강원 영동과 또 경상북도,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수도권과 충청, 경남, 제주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황사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황사 발원지에 눈덮임이 거의 없어서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황사가 쉽게 떠오를 수 있고 바람 방향만 우리나라를 향하면 앞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사가 내일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전라도에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20도 등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겠지만 이외에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